네, 지금 하는 이 유튜브 강의는, 우리 그 학부생 대상으로 하는 기계제품 설계의 그 범위에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강의를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하는 김에 그 기본 설계의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공학 설계의 단계 중에서 제품 기획, 그다음 개념 설계, 그다음 기본 설계의 전반부는 저번 유튜브에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걸 보시고요. 그다음 지금 이것은 이제 기본 설계의 그 후반부의 얘기인데 주로 다그치 방법론을 이용한 견실 최적 설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계에서 최적 설계 대안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제작 도면을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고 뭐 공학 해석을 하고 하면서 시제품이 만들어지면 그 시제품을 이용을 해서 진짜 실험을 통해서 그 설계 변수의 최저값을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방법론을 이번 시간 전반부 기본 설계 후반부 1, 그 다음에 그 다음번 유튜브 강의 기본 설계 후반부 2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일단 강의를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공학 설계 교재의 제7장부터 10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읽고 개념이라도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이것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일단 개념만이라도 알아두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설계의 이 뒷부분, 지금 얘기했듯이 시제품을 이용해서 실험을 통한 견실 최적 설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뭐 강의로 하면 한 학기 강의인데, 자, 우선 이 품질에 관련된 저의 경험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위스콘신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대우중공업에서 이제 파견을 갔기 때문에, 좀 도요타 터셀이라고, 새 차를 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84년부터 87년 얘기니까, 84년만 해도, 개인이 자가용을 굴린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지만, 84년도에 위스콘신에 유학을 가서, 도요타 터셀을 사서, 한 2년 반에 한 5만 마일, 그러니까 8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그때 이제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데 그 5만 마일을 뛰고서 제가 이제 2년 반 뒤에, 귀국 전에 이제 이걸 팔려고 내놨을 때, 제가 교체한 거는 머플러를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스콘신은 워낙 눈이 많이 오니까, 제설제 때문에 머플러 같은 게 사가가지고, 머플러를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뒷트렁크에 램프가 이제 나가서 그걸 교환을 했죠. 요거밖에는 안 하고 이제 팔았습니다. 팔아서 한 8,000불에, 당시 돈으로 8,000불에 구매했는데 5,000불에 팔았죠. 상당히 그 가격을 잘 받은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회사로 귀환을 해가지고, D자동차의 L이라는 차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87년부터 한 90년 사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5만 킬로 뛰었습니다. 5만 킬로 뛰었는데, 이 당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87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뭐 워낙 품질도 좋고, 아주 글로벌 마켓에 아주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87년도 얘기니까 지금 이 얘기 한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87년도에는 사실이었으니까요. 87년도에 D자동차를 사서 한 2주 만에 키 뭉치에서 키가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되시죠? 키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자동차 엔진, 스타터, 내부 키인데 이게 고장나니까 문에 있는 키도 다 바꿔야 되니까 키 뭉치를 싹 교환했습니다. 좀 황당한 일이었죠. 그 다음에
한 3만 킬로 뛰었을 때인데, 제가 그때 직장이 인천에 있어서,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이제 퇴근할 때 보면 그 목동 그 경인 고속도로, 목동 아파트 그 앞에 언더패스가 2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언더패스를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굉장히 차가 조용해져가지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엔진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 언더패스 맨 밑에서 이제 벽에 세웠죠. 세우고 차를 모르니까 이게 아무래도 도요타 터셀을 몰았다고 해도 뭐 자동차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막 당황하고 있는데 막 언더패스 그 위에서 그냥 버스가 내려오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막 도망 나왔습니다. 언더패스에서. 그러고 이제 D자동차 수리센터에 끌고 갔더니 그때는 이 고치는 사람 그 수리공 옆에 고객이 붙어앉아가지고 무슨 중환자실에 환자 지키는 것처럼 지키고 있다가 뭐 부품 사오라 그러면 부품 사다 줘야 됐습니다.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앉아 있었는데 그 수리하시는 양반이 나보고 아니 이게 3만 킬로 자동차 3만 킬로 됐으면 타이밍 벨트 체크를 하셔야지 왜 체크도 안 했느냐고. 알고 봤더니 타이밍 벨트가 끊어진 거예요.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니까 이제 엔진도 쓰고 브레이크도 안 들고 스티어링도 안 되는 거죠. 3만 킬로.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얼떨결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 놈의 타이밍 벨트가 도요타 터셀은 8만 킬로 뛰었는데도 타이밍 벨트 문제가 없었는데 3만 킬로의 타이밍 벨트 문제라니. 그 헤드램프는 매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는 좀 있으면 소리가 삑삑 나고 말이죠. 그래서 LCD, 그때 이제 LCD 아주 첨단 사양이었는데 LCD 이게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니까 LCD는 이 백라이트가 나가면 깜깜해지거든요.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백라이트가 나간 거죠. 그래서 막 당황하고 있다가 이 운전하다가 여러분들 계기판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깜깜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덜컹하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백라이트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백라이트 나가면은 대시보드 빵 치면은 이제 백라이트 들어오는 거예요. 뒤쪽 창에 말이죠. 프레임에 그 소음이 다다다다 소리가 왜 나는지, 그럼 맨날 신문지 끼워 넣고 말이죠. 백미러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이게 가다 보면 백미러가 덜컹하면 툭 내려와요, 백미러가. 그럼 다시 맞춰가지고 올리고. 아니, 도대체 말이에요. 그래서 만불에 샀는데, 당시에. 그래서 제가 서울대 자동화연구소 오면서 그 자동화연구소에 있는 분한테 그냥 공짜로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1년 뒤에 카브레터가 뭐 혹한에 말이죠. 냉각수 하는 라디에이터인가? 그게 나왔다고 해서 결국 폐기 처분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1년에 뭐 33% 가격 다운, 뭐 이건 무상으로 줬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D 자동차는 일부러 그런 차를 나한테,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도요타 자동차하고 D 자동차의 L이라는 차하고 뭐가 품질이 좋습니까? 당연히 도요타 자동차 품질이 좋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D 자동차는 일부러 그렇게 품질이 나쁜 차를 팔았느냐 이거죠. 품질이 나쁜 차를 왜 팔았냐 이거.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도요타나 D 자동차나 고객에게 불량품을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부 전수검사해서 합격한 거를 파는 거잖아요. 출하 당시엔 모두 품질 시험 규격에 100% 합격한 거예요. 모두 합격한 겁니다. 품질 검사에 합격한 걸 팔았는데 D자동차의 품질은 나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품질이란 말이 이쪽 품질 시험의 품질, 파란 글씨의 품질하고 이 녹색 글씨의 품질하고가 다른 거 아닙니까? 왜 품질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경험이 부족해서 불량품이 섞여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품질 관리 요원이 도대체 D자동차의 L이 완성돼 가지고 왔을 때 출하 직전에 검사를 하는데 품질 관리 요원이 새 차가 조립돼서 와서 본넷을 탁 열고 딱 보면은 출하 후 2주일이 되면 자동차 키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3만 킬로 되면 타야, 이렇게 보고서, 타이밍벨트 이거 나가겠는데? 3만 킬로 되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1년마다 헤드램프가 끊어질 것이다. 겨울철만 되면 브레이크 패드가 소리가 날 것이다. LCD 계기판의 백라이트가 6개월 지나면 나가고 대시보드 치면 들어올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소음이 날 것이다. 백미러가 덜컥 내려앉을 것이다. 이거를 품질관리요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품질관리요원의 그 품질관리의 품질과 실제 자동차의 품질은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특히 연비가 15%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우치 박사는 제품의 품질이란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때 기능이 변하지 않아야 품질이 좋은 것이다. 기능이 변하지 않아야 품질이 좋은 것이다. 언제?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때 기능이 변하지 않아야 품질이 좋은 것이다. 그게 참된 품질이라는 것이죠. 품질은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그래서 고객 부담 사용료로 따지며 기능 저하량에 비례한다. 기능 저하량. 즉 품질은 고객 부담 사용료, 돈으로 따지는 거다 이거죠. 고객이 이 제품을 출하돼 가지고 제품을 인도해서 받고 나서 고객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려면은 가동비, 보수 유지비, 이거는 정상으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가동비. 연료비 없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가동비, 보수 유지를 해야죠. 기계라는 건 다 보수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기능 변동에 의한 조정 비용, 고장에 따른 수리 비용까지 합해서 고객 부담 사용료인데, 중요한 거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 또는 조정비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할 때 드는 비용도 고객 부담 사용료고, 이것도 품질에 들어간다는 거죠. 품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객 부담 사용료는 기능 저하량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연비가 있는데 새 차에 연비가 있고 1년 뒤에 연비가 15% 떨어지는 차하고 연비가 아무리 약조건에 써도 5%밖에 안 변화한다면 기능 저하량이 연비가 5%밖에 안 변하면 기능 저하량이 작은 것이죠. 기능 저하량이 작으면 가동비가 작기 때문에 고객 부담 사용료도 작은 거죠. 그럼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품질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다구치 박사의 참된 품질의 정의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품질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뒤에는 제가 D자동차 말고 H자동차를 샀는데 5년 동안 이것도 7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부담 사용료를 한번 내봤습니다. 가동비, 주유비죠. 주유비 200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휘발유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동비를 더 많이 씁니다. 200회 정도 5년 동안 200회 주유했다 치면 6만 원 정도, 당시 87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이니까 차값보다도 더 많이 쓰는 거죠. 가동비, 보수 유지비, 엔진 오일 교환하고 하는 거 100만 원. 그다음 조정비, 브레이크 라이닝, 타이어 교체하고 타이밍 벨트. 제가 타이밍 벨트는 3만 킬로 되면 무조건 갈았습니다. 수리업체에서 안 갈아도 된다는 거를 무조건 갈았어요. 그 타이밍 벨트 지긋짓해서. 그래서 수리비도 이런 수리비가, 물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해봐야 80만 원 정도. 가동비 1200만 원에 비하면 이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이 나쁜 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품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수리비도 고장은 덜 나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가동비, 보수 유지비 같은 게 더 중요하죠. 가동비가. 그래서 기회 손실비는 고장이 났을 때니까요. 그래서 합계가 1,500만 원인데 그 중에 1,200만 원. 가동비가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제품 한 대당의 평균 고객 부담 사용료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동차에 대해서 5년 동안 이런 식의 고객 부담 사용료를 측정할 수 있다면은 이런 식이 가능하겠죠. 자동차 차종 하나에 소나타면 소나타 하나에 대해서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있는데
뭐 소나타가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대, 500만 대, 뭐 그보다 더 많겠지만 그 각 하나하나의 소나타에 대해서 출하해서 폐차할 때까지의 고객 부담 사용료를 집계를 할 수가 있겠죠. 집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고객 부담 사용료예요. 그러면 이거를 합계를 내가지고 100만 대로 나누면 소나타 한 대당 평균 고객 부담 사용료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소나타의 품질인 거죠. 그게 소나타의 품질. 이 고객 부담 사용료는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참값입니다. 평균 고객 부담 사용료는 엄연히 존재하는 참값이에요. 허수값이 아닙니다, 이게. 가상의 값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참값입니다. 참값인데 참값이라고 해서 항상 측정 가능한 건 아니죠. 거의 측정 불가능한 값이죠. 이걸 어떻게 1호기부터 100만 호기까지 한 대 한 대당 이 고객 부담 사용료를 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측정은 불가능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값입니다. 그거를 평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품의 품질인 겁니다. 명확한 거죠. 품질은 이거는 존재하는 참값입니다. 측정은 못하지만. 이게 품질인 거예요. 그게 다우치 박사의 품질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팔면 고객은 계속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고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고객이 있는데 가동비, 보수유지비 이거를 지불을 하거든.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을 측정한다. 참된 품질 측정은 고객에게 제품이 인도될 때부터 측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객 부담 사용료 측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품질은 고객이 돈으로 측정하는 거지 품질을 제조업체에서 무슨 규격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 품질은 제조업체가 규격으로 측정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참된 품질의 개념이다. 이거죠. 다우치 박사의. 그래서 내가 H자동차에 바라는 거는 고장이 좀 덜 났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보다도 이 가동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난 연료비가 좀 제일 일단 적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출하 시에는 연비 자체가 당연히 높은 거죠. 높죠. 당연히 높아요. 출하 규격에도 연비가 있다고 치면 그거는 높죠. 새 차가 연비가 높지 않으면 뭐 그건 새 차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출하 시의 연비는 요구 기능이에요. 그냥 품질 규격이에요. 검사 기준. 출하 시의 연비는 요구 기능이지 이게 무슨 품질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연비가 그 요구 기능이 출하 시의 요구 기능이 출하 시와 같이 가장 좋은 상태로 항상 유지되어야지 된다 이거죠. 기능 변동량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연비의 변화량이 연비 자체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 차의 연비가 1년이 지나도 그 연비가 그대로 유지되면은 고객 부담 사용료가 적고 그런 품질이 좋은 거지. 연비가 툭 떨어져 버리면은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되지가 않고 툭 떨어져 버리면 그게 품질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의 연비를 항상 유지해야 기능 변동량 최소화. 기능 변동량. 요구 기능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그 요구 기능의 변동량이 최소화되는 그것이 그래서 기능 변동량을 미니마이즈하면 품질은 최대화되는 거죠. 기능 변동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객 부담 사용료는 작아지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어느 게 품질이 좋냐면 기능 변동량이 이건 크고 이건 작으니까 이게 품질이 좋은 거죠. 기능 변동량이 이게 다우치 박사의 품질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출하 직전에 품질 측정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규격을 만족하는가, 요구 기능을 충족하는 걸 보는 거지, 그게 품질을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품질이라는 거는 그 자동차가 출하가 돼서 고객이 사용할 때 이제 기능이 변동이 될 텐데, 그 기능 변동량이 작으면 가동비, 고객이 그 제품을 쓰기 위해서 부담하는 부담료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고객은, 이 자동차 참 품질이 좋다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도요타 자동차는, 그래서 품질이 좋은 거고, D 자동차는 고장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까 저는 고장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연비의 변화량이든지 그런 쪽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디자동차 품질은.
당연히 고장은 적어야 되겠죠. 고장이 적으면 또 고객 부담 사용료는 작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기능은 왜 변동하나? 기능은 왜 변동하나, 그러면? 기능은 변동하는 이유가 뭐냐고. 기능 변동량이 작아야 품질이 좋다고 하는 건데, 그 기능은 왜 변동하느냐는 거죠.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모든 거의 품질의 그 메인 요소, 핵심 요소는 고객입니다, 고객. 제조업체가 주인이 아니라 고객이 주인인 거죠, 품질에. 고객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능을 변동시키는 주범인 동시에 그 주범인 고객이 기능을 변동시키는 주범이 돈으로 품질을 측정하는 거예요. 품질을 측정하는 거예요. 고객이 전부예요. 고객을 이해한다. 그럼 고객을 이해해야 돼요. 고객은 자기 제멋대로 제품을 자기 제멋대로 쓰는 겁니다. 고객은 자기 제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객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다. 이 고객의 종류는, 고객은 말이죠, 우리 같은 학부생이면 이 학부생 레벨 똑같지가 않아요. 랩탑 하면은 학생들이 쓰는, 자네들 학부생이다. 학부생은 학부생끼리 랩탑 쓰는 그 방법, 일정하죠. 그렇지만, 여기 자네들 학생이면 학생의 입장에서 랩탑의 고객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랩탑을 쓰는 사람은 자네와 다른 사람들, 노인부터 시작해서, 저희 직장인들, 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남자, 여자, 또 세계적으로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저 아프리카에 남미 가리지 말고 그 다양한 고객들이 전부 다 랩탑을 쓰는 거니까 그 고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다양한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환경을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환경인데, 이 고객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 고객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니까 고객 제품 사용 조건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거예요.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환경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환경에 있는 거예요. 고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다. 이 다양성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네들이 무슨 설계 엔지니어다. 그럼 엔지니어 수준에서 내가 개발하는 제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의 다양성을 한번 봅시다. 운전자에 따라서 운전 습관, 운전 장소, 패턴, 이거 전부 다른 거죠. 도로 환경, 한 사람의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접하는 도로 환경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수 되기 전에 회사 생활하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잠시 자동화 연구소에 특별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 하도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때 이제 D자동차의 L 모델을 가지고 저기 사거리에서 예술의 전당 올라가면서 그냥 밤에 말이에요. 열심히 야근하고 그냥 거기서 신호 대기하다 보면 그냥 차선이 4개 있으면 빈 차선에 딱 정지하고 있다가 그냥 가속을 해서 막 밟아가지고 그냥 쫙쫙 올라가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운전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악성이에요.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그 제품이 생산되고 시험이 되는 공장 조건과 환경보다 엄청나게 가혹하고 극심하게 열악하다. 여러분, 현대자동차를 보면은 현대자동차 조립 공장하고 환경을 비교해 보세요.
자동차가 사용되는 걸 비교해 보시라고. 자동차 조립 공장하고는 뭐 어마어마하게 열악하죠. 어마어마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고객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조건과 환경, 고객 사용 조건은 현대자동차에 자동차가 조립되고 시험되는 환경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거예요. 그러면 TV의 고객 사용 조건은 열악하지 않다? TV는 삼성전자의 조립 라인하고 비교해보면 집에다 모셔놓고 쓰는 거니까 그게 열악하지 않다? 천만의 말씀. 꼭 비 오고 눈 오고가 아닙니다. 전압 변동. 전압이 얼마나 변동이 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삼성전자부터. 순간정전에 의한 충격, 노이즈, 외부 기기, 고객이 채널을 돌리는 습관, 어마어마하겠죠. 시청 시간, 화면의 조명, 온도, 습도. 이게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면 꼭 이 고객 사용 조건을 무슨 비 오고 눈 오고 온도 이게 아니고요. 이런 조건 말고 이런 전압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노이즈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거죠. 열악하죠. 이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의 열악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식당에 만약 숟가락 정도를 봅시다. 숟가락이면 숟가락의 고객 사용 조건. 국을 떠먹고 하는 거니까. 밥 떠먹고, 국 떠먹고 하니까 열악한 거가 있나? 꽉 찌는 사람? 악력이 센 사람? 덜 사람? 뜨거운 것 뜰 때? 차가운 것 뜰 때? 그거 말고, 숟가락도 그 고객 사용 조건에 열악한 점이 있어요. 뭐가 그럼 열악한 겁니까? 이런 거 말고, 뭐가 열악한 거죠? 고객 사용 조건,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뭔지를 알아내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품질이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숟가락도 고객 사용 조건 열악한 게 있습니다. 이걸 세척을 할 때, 여러분들 회사 식당이나 학생 식당 보세요. 그 숟가락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숟가락 통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따만큼 그 숟가락을 가지고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그거를 이제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 세척을 하는데 그 세척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냥 막 비벼대고 말이죠. 탁 던져넣는 거 어떡하고. 다 먹고 나서 말이지. 숟가락 통에 여러분들 탁 던져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데일리 말이죠. 이터레이션을 해서 그 하루에 몇 번 세척을 할 텐데, 그 세척을 하다 보면 말이죠. 금방, 아무리 처음에 산 숟가락이 도금이 잘 돼 있더라도 한 달 지나니까 다 기스가 나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숟가락하고, 이게 숟가락 이런 숟가락이야. 기능의 변동량이에요. 기능의 변동량. 그럼 품질이 나쁜 거죠. 여러분들 명품 와이셔츠가 품질이 좋다는 게 색깔이 잘 나와가지고, 색깔이 잘 나오는 게 품질이 좋은 겁니까? 색깔이 잘 나오는 게? 그 잘 나온 색깔이 몇 번 말이지 세탁을 했더니 금방 바래지면 그게 품질이 나쁜 거죠. 처음에 색깔 잘 나온 거는 품질이 좋은 게 아니라 요구 기능을 충족하는 겁니다. 요구 기능을. 색깔이 잘 나오는 거는. 그게 열악하고 다양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 금방 그 잘 나온 색깔이 변하거나 도금 잘 된 게 변하면은 그게 품질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품질이 나쁘게 만든 주범이 뭡니까? 고객입니다. 고객.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고객이 말이지 세척을 그따위로 해서 세탁을 그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객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기능을 변동시켜 놓고 품질이 나쁘다고 막 따지는 게 또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고객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도금이 잘 되어 있는 건 숟가락의 요구 기능이고 품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요구 기능과 품질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고객을 이해한다 세 번째 이 더 큰 문제는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 제조업체가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다.
우리는 고객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TV 채널 좀 자주 바꾸지 마라. 금방 고장나. 그냥 봤더니 말이지, 채널을, H자동차 직원이 사당역 로텔에서 나 같은 사람, 급가속하는 사람을 지키고 앉아있다가 쫓아와가지고 자동차를 급가속하지 마라. 연비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TV 광고하면서, 삼성전자 TV 광고하면서 그 밑에다가 담배 금연 광고처럼 해가지고 밑에다가 채널을 자주 바꾸지 마시오. 이렇게 경고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식당 아주머니 일하시는 분한테 숟가락을 좀 살살 세척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조업체는 고객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제약을 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제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열악하고 다양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상태의 기능의 변동량이 최소가 되는 제품을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요구 기능이 나오는 설계가 아니라 요구 기능의 변동이 최소가 되는 제품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제조업체 엔지니어는 프로페셔널이라면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네 고객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써봐라. 내 제품의 기능은 가장 좋은 상태에서 절대 변동하지 않는다. 아무리 열악하고 다양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 내 제품을 쓰더라도 내 제품의 기능은 가장 좋은 상태에서 절대 변동하지 않는다. 이게 프로페셔널이죠.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야 돼. 아니라면 내 목숨을 걸겠다. 내 죽어버리겠다. 빵 하고. 목숨을 건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목숨을 건다는 말을. 그런데 내 목숨을 걸겠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가장 좋은 상태에서 절대로 변동하지 않는다. 변동하면 내 목숨을 걸겠다. 도대체 걸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내 확신에 차야 되는 거예요. 확신에 차야. 기능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차야 되죠. 여러분들 그 갤럭시 폴더 폰에서 봤죠? 20만 번?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야, 20만 번 해도 이거 절대 문제 없다. 천차만별의 고객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개발한 기능 시작품에 다양하면서 그리고 극단적인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직접 인가해서 기능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얼마나 변동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제품의 설계 변수 최저값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능이 나오는 설계 변수의 값을 정하는 게 이제 시제품이죠. 제품이라면 그 설계 변수의 초기값에서부터 시작해서 견실 제품 설계를 해서 다시 한번 그 설계 변수의 초기값을 튜닝을 해서 최저값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설계 변수의 최저값에서는 기능도 나오지만 그 기능의 변동량도 적다 하는 그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돼.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에 대해서 나는 굳은 신념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면 결국 그 극단적인 고객 사용 조건을 재현을 해가지고 직접 인가해보고 기능 변동량을 재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자동차 서스펜션 스프링이라고 합시다. 그럼 서스펜션 스프링에 보면 도면이 있으면 스프링의 도면은 이런 이제 요목표라 그러죠. 요목표가 제일 중요한데 요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프링 상수죠. 그럼 스프링 상수 10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거 공차죠. 공차를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죠. 그래서 도면이 나갑니다. 자, 그럼 도면이 나갔는데 북경강업에서 1000개, 동경강업에서 1000개의 스프링이 이제 입고가 됐다고 합시다. 입고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1000개씩 샘플이 도착을 했어요. 그럼 품질관리 부장
야, 이 중에서 이제 북경광업, 동경광업 중에서 품질이 좋은 걸 하나 고르기로 한 겁니다. 고르기로 했어요. 그럼 품질관리, 야, 검사실로 이거 가져가서 샘플링 검사 기법으로 샘플을 뽑아서 스프링 검사 K를 측정해라. 설계 변수. 각종 통계적인 품질관리 기법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검사하라. 뭐 통계적인 품질관리 기법은 뭐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있어요. 샘플링도 뭐 신뢰도 뭐 99%면 뭐 샘플을 몇 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통계학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관건은 100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만족하는가, 이게 벗어나면 불량이니까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사하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스프링, 이 품질관리 부장은 좋은 품질의 스프링을 구분해내는데 목숨을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않는가. 제가 이 북경광업, 동경광업 외조업 사장이면은 샘플 1000개인데 1000개를 전부 검사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드는 것만 납품을 하지 누가 미쳤다고 그거를 플러스 10% 벗어나는 걸 납품하겠습니까? 그럼 이 품질관리 부장에 가서 검사실에 가서 뭐 전수검사를 하든 샘플 검사를 하든 불량이 나오겠습니까? 불량이 안 나오지 뭐 당연하죠. 그게 불량이 나올 리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두 개가 다 뭐 불량 제로. 다 품질이 좋네. 그러면 뭐 싼 걸 택해야지. 북경광업이 뭐 10만 원 싸니까 뭐 북경광업을 해야지. 그리고 사장한테 품위를 올려가지고 두 개가 품질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경광업이 10만 원 싸니까 북경광업을 합시다. 10만 원. 그럼 원가 절감 10만 원. 10만 원씩 만 되면 벌써 10억. 우와, 참, 관리부장 참, 일 잘하네. 어떻게 이게 품질이 나쁜 걸 알아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스프링의 품질은 뭐죠? 다양하고 열악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도 가장 좋은 상태에서 기능 변동량이 최소인 것. 즉 스프링 변형량의 변동이 최소. 여러분들. 따라서 가혹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인가하면서 스프링 변형량이 이상적인 값에서 얼마나 변동하는지 직접 측정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가혹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인가하면서. 자, 서스펜션 스프링의 고객 사용 조건은 뭔가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 대표적인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선정해서 기온은 마이너스 30도에서 70도. 그렇죠. 극저온에 뭐 알래스카 같은 알래스카는 뭐 그렇죠. 알래스카. 특히 그 북쪽에 그 무슨 도시죠? 오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지방에서 마이너스 30도. 그다음에 뭐 70도. 70도는 뭐 기온은 70도 안 되지만 열대 지방에 가서 그 서스펜션 스프링 공간은 충분히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 운전 시간, 압축 인장 새 스프링이 아니라 한 10,000번 이상 사용하고 나서도 이거 두 개를 대표적인 고객 제품 사용 조건으로 해서 기온과 운전 시간을 이제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인가를 해봐야 돼. 이게 재현 설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재현할 수 있는 재현 설비가 이 회사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현대자동차나 보면 신뢰성 시험센터 보면은 뭐 많죠, 여러분들. 많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신뢰성 시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스프링의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재현 설비를 만들어서 이 재현 설비는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N1과 N2 두 개를 봅시다. 기온 마이너스 30도에서 10,000번 2인장 압축을 반복하는 경우, 이건 기온 70도에서 10,000번 2인장 압축을 반복하는 경우가 N1과 N2 이 극과 극의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설정을 한 겁니다. N1과 N2.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현을 해야 돼요. 내가 재현을 해야 되니까 이런 히트 챔버를 만들어 놓고 여기 치구를 만들어 가지고
10,000번을 이제 반복시키는 거죠. 그 히트 챔버는 영하 30도도 구현이 되고 70도도 구현이 될 수 있는 히트 챔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재현 설비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N1 조건으로 해서 마이너스 30도를 만들어 놓고, 영하 30도면요, 사람이 들어가면은 뭐 한 10분 버티지 못하는 거죠. 70도도 마찬가지죠. 70도에 사람이 어떻게 버팁니까? 10분 동안. 아, 사우나는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30도, 70도에서 10,0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치고를, 훌륭한 재현 설비고 뭐 어려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놓고, 극과 극의 N1 조건에서, N2 조건에서 10,000번을 하고 나서 스프링을 말이죠. 스프링의 그 변형량, 스프링 상수를 재는 건데, 외력이 제로일 때는 변형량이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북경강업은 마이너스 0.4 정도 줄어들었어요. 영하니까. 0.4. 그럼 이상적인 변형값은 0.4. 변형에서 벗어난 값은 0에서 마이너스 0.4니까 0.4가 변형이죠. 기능이 변화된 거죠. 기능 변동량이에요. 기능 변동량. 그 다음에 1000kg 포스면 10mm 변형돼야 되는데 9.3이 됐으니까 0.7. 기능 변동량 0.7. 20이 돼야 되는데 덜 변형이 됐으니까 1.1. 자, 이제 고온에서 하니까 북경강업은 늘어나가지고 이제 0이 나와야 되는데 0.7. 외력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0.7이 늘어났으니까 이상적인 변형에서 벗어나니까 0.7. 이건 10이 돼야 되는데 10.9, 0.9. 20이 돼야 되는데 21.3이니까 1.3이 됐어요. 자, 동경강업은 똑같은 조건에서 이건 마이너스 0.4인데 이건 마이너스 0.1. 이건 9.3인데 9.8. 이건 18.9인데 저건 19.5. 그러니까 0.1, 0.2, 0.5죠. 자, 그 다음에 이 고온에서 70도에서는 0.3, 0.4, 0.5. 자, 여러분들. 이 6개의 수치하고 이게 기능 변동량이거든요. 극과 극의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의 변동량이에요. 이 6개하고 이 6개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품질이 좋습니까? 어느 게 품질이 좋습니까? 당연히 동경강업의 품질이 좋은 거죠. 변형량이 이거는 이렇게 크고 이거는 적잖아요. 극과 극의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 극과 극의 그 얌전한 검사실 환경이 아니라 극과 극의 고객 사용 조건에서 제품 사용 조건에서 변형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품질이 좋은지를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데. 이제 어느 스프링의 품질이 좋은지 목숨을 걸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이 멍청한 품질관리부장은 스프링 변형량을 검사실 환경에서만 측정하면 절대로 좋은 품질의 스프링을 알아낼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사실 환경은 가혹하고 다양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절대로 대표할 수가 없죠.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재현 설비를 고안해서 가혹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사전에 내가 인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재현 설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재현 설비는 중요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제직공장 자동창고 설계 프로젝트는 이건 제가 서울대 교수 되기 전에 저 자동화연구소에서 특별연구원을 했을 때 의뢰받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90년대 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니까 뭐 특허라든지 이런 거 뭐 다 지나간 얘기고, 또 우리가 개발한 프로젝트니까 뭐 특허는 우리한테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담당 회사들도 다 뭐 없어져가지고, 하여튼 대기업의 무슨 자동화 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 돌아가신 그 섬유공학과의 어느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 교수님이
자동화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소장님을 만나서 만나 뵙고, 야, 내가 섬유공학과 교수인데 이 대구에 있는 그 대구의 섬유공업을 좀 도약시키기 위해서 좀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책과제를 하나 따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국책과제를 가지고 대구에 있는 제직공장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자동창고 설계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정경빔이라고 있는데, 정경빔이라는 게 이 제직공장에 제직을 하려면 제직기에 그 제직을 위한 실패를 걸려면은 이런 정경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경빔이라는 건 이 알루미늄 실패에 원사를 이렇게 잔뜩 감습니다. 한 10,000가닥 정도가 평행하게 감겨져 있는데, 이 정경빔 10,000가닥을 이 큰 실패에 감으려면은 그 원사는 이 조그만 요만한 데 이제 오니까 그거를 몇 개를 걸고 또 그걸 잡아당겨가지고 중간 실패를 만들고 중간 실패를 또 여러 개 걸고 또 중간 실패에서 당겨가지고 조금 큰 실패에다가 만들고 또 중간 그 실패를 또 여러 개 걸어놓고 또 당겨서 감고 해가지고 이 정경빔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정경빔 하나 실을 이 알루미늄 실패에다가 감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사전 작업이. 그러면 이 정경빔에 드디어 10,000가닥을 다 감게 되면 한 1톤 정도가 됩니다. 1톤 정도. 근데 1톤을 이제 보관하는 형태가 이런 큰 방에다가 창고에다가 주차시키듯이 쫙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거를 주차 타워처럼 주차 빌딩처럼 이런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정경빔을 쭉 걸어가지고 한쪽에서 실패를 정경빔을 넣었다 뺐다는 거죠. 주차 타워하고 똑같습니다. 주차 빌딩하고. 근데 다음에 누워 있는 거죠. 수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여기 한 34개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34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 빌딩처럼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체인에 하나 걸려가지고 이런 이제 자동 창고를 이제 자동화시킨 걸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스페이스도 절약할 수 있고 정경빔 입출고도 자동화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대기업의 자동화 팀에 이제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부탁을 했더니 그 자동화 팀에서 이런 자동 창고를 설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자동화 팀에서는 또 대구에 있는 외주업체를 시킨 모양이에요. 이 자동 창고 개발을. 그래서 하여튼 그 도면을 갖고 와서 그걸 제가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대기업 자동화 팀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대구의 그 제직 공장에 이제 이거 설치를 해서 좀 시운전을 할 테니까 내려와서 보고 오케이면은 이제 도장을 찍어줘야 돈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불러서 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다구치 방법론에 대한 그 책을 다구치 박사가 그 미국 ASME에서 ASME 출판사로 해서 그 아주 얇은 그 다구치 방법론의 그 아주 핵심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은 때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서 야, 내가 왜 대우중공업에서 근무하면서 그렇게 품질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었는가. 굉장히 후회하던 차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 제가 내려가서 그랬죠. 갔더니 시운전을 말이죠. 이 알루미늄 실패, 무게도 얼마 안 되는 알루미늄 실패를 한 6개 정도를 입출고를 시키고 나서 자,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느냐. 도장을 찍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아니고 다구치 박사의 그 품질론에 의하면 이 다양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걸어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동 창고에 다양한 그 제품 사용 조건 중에서 가장 극한적인 게 뭐냐? 이 풀부하일 때다. 여기 1톤짜리
정경빔이 34개가 걸렸을 때, 34톤의 부하가 걸렸을 때, 이때도 8시간 동안 자동 운전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면 내가 도장 찍어야겠다. 기능의 변동이 작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장비라든지, 여러분들 옛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장이셨을 때, 교통체제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통카드로 했을 때 처음 2, 3일 동안 그냥 서버에 풀부하 걸려가지고 셧다운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풀부하일 때, 그때 그 통신 시스템에서 가장 극한적인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풀부하가 걸렸을 때, 이 교통카드 트랜잭션이 풀부하가 됐을 때, 통신에서는 그 풀부하가 많이 나오죠. 그럴 때도 이게 기능의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게 품질이 좋은 통신 시스템이요, 품질이 좋은 자동 창고죠. 그래서 풀부하 상태를 검증해서 풀부하에서 기능 변동이 없다는 걸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럼 좋다. 정경빔 34개 갖고 와라. 보여주겠다. 그래서 정경빔 34개가 여기 들어가서 8시간 무인 운전하다가 자동 운전하다가 과연 뭐가 자동 창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정경빔 34개를 끄집어내지 못하면은 재직 공장이 일주일간 셧다운 되는데 그거 누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래서 제 입에서 불쑥 나온 말이 뭐냐면 그러지 말고 고철 34톤을 걸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죠. 알루미늄 실패마다 1톤짜리 1톤 고철을 걸어가지고 시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대기업의 자동화 팀장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고철 34톤이면 도저히 얼만데 돈을 따져보면 한 3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 돈이 얼만데 그걸 어떻게 걸으라고 그러냐? 3천만 원이 어딨냐? 그러더니 근데 더 기분 나빴던 거는 나한테 그 양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지 지금 저 학교에 있어가지고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이걸 재직 공장, 종이 만드는 공장에도 비슷한 걸 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문제 없다. 그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현장 경험을 치면은 저도 창원 공장에 10년 동안 현장에서 진짜 박박 겪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현장 모른다고? 현장을 알기 때문에 이 다국지 방법론이 중요한 거를 이제 아는 건데. 내가 당신 말이야. 현장 경험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나는 너 현장 경험 있는 것 같지 않다. 넌 맨날 말이지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외주업체나 얘기해가지고 도면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막 화를 내면 서로 싸울 뻔했어요. 화를 내더니 나 그만두겠다 가버리는 거야. 나도 이거 못한다. 이렇게 이제 싸우고 헤어진 거죠. 근데 프로젝트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게 지연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고철 3천만 원을 드릴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풀부하를 재현할 것이냐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틀을 만들어가지고 콘크리트 조각을 만들어서 걸까? 돈 얼마냐? 1,500만 원. 이것도 1,500만 원 너무 비싸. 더 싼 방법이 없을까? 이러다가 대구에 이제 그땐 비행기 타고 날았습니다. KTX 같은 업체에서. 김포공항을 가는데 그때 늦은 장마가 걸려가지고 모래주머니 팝니다 하는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래주머니에 걸면 될 거다. 여러분들 비가 오면은 막아내는 모래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에 내려가자마자 모래주머니 주문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알루미늄 실패마다 한 30개 정도면 1톤 정도 될까? 30개였든지 40개였든지 그러면 모래주머니가 40개라고 하면 곱하기 34개니까 1200개의 모래주머니를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모래주머니 1000개가 아니고 그냥 트럭으로 말이죠. 모래 34톤하고 그 모래를 그냥 재직 공장 마당에다 모래를 덤프 트럭에 모래를 그냥 쌓아놓고
그래서 내가 모래주머니 주문했는데 왜 모래 갖고 와요? 모래주머니 따로 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 그 빳빳한 거 말이죠. 모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걸 그냥 그 천장을 주는 거예요. 그 모래주머니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황당한. 그래가지고 그 재직공장에 다행히 그때 추석이 또 빨라가지고 그때 재직공장에 있던 그때 스리랑카에 그래서 연수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스리랑카 사람들하고 같이 추석 연휴 동안에 1000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걸었어요. 알루미늄 실패에다 다 걸어가지고 그래서 8시간 무인도를 시작했는데 한 2시간 되니까 그냥 모래주머니가 체인이 쳐져가지고 모래주머니가 가운데 프레임을 치면서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전시 스탑 시키고 추석 끝나고 이제 불러서 야, 이거 보시오. 이거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 이상한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쩌고 하면서. 결국 그때부터 체인의 크기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설계 변수들을 다시 잡아서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국제과제인데 말이죠. 진작에 자기네들이 그런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제한 설비를, 그런 제한 설비를 지네들이 구상을 해서 딱 보여주고, 자기네들도 확신 설계, 테스트를 해가지고, 컨펌하고, 그러고 와서 보여주고 하면은, 딱 보는 순간, 와, 이 사람도 프로페셔널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제한한다 말만 하지 말고 그 제한 설비가 고안해내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쉬워도. 그리고 품질은 돈으로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경강업, 북경강업, 고객 부담 사용. 아니, 근데 지금까지 품질은 돈으로 측정한다. 스프링의 고객 부담 사용료는 얼마인가, 그러면? 그렇잖아요. 제품의 품질이라는 건 한 대당 평균 고객 부담 사용료인데, 그 서스펜션 스프링 하나당 고객 부담 사용료가 얼마나 될 것인가? 다우치 박사는 걱정하지 마라. SNB를 구하라.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6개의 그 변형량, 고객 변동량이죠. 고객 변동량. 이 변형량을 가지고 SNB를 구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0.92데시벨.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이 SNB 구하는 식은 어디 있느냐? 그거는 뭐 SNB 정의에 다 있습니다. 책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개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6개 가지고 SNB를 구하면 8.75데시벨. 데시벨이라고 해서 로그 눈금 수치지 뭐 그냥 값입니다. 값. 이거 실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값입니다. 6개의 변형량을 대표하는 하나의 값이에요. 이 SNB가 크면 클수록 품질은 좋다. 그리고 돈은 이렇게 계산해라. 돈은 찬값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상대 비교로 SNB를 구하면 고객부담 사용료도 상대적인 거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객부담 사용료는 SNB를 최대화하면 할수록 감소하며, 고객부담 사용료는 감소하며,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거죠. 아래와 같은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코스트라는 게 고객부담 사용료예요. 그래서 하이 대 로우, 이게 품질이 좋은 거죠. 코스트가 로우일수록 품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SNB를 구하면 2분의 1 이 식에다 넣으면, 그러면 북경강업 스프링 고객부담 사용료를 100원이라고 한다면 찬값이지만 측정을 못하니까 100원이라고 한다면 16.4원이 돼야 된다. 이 식에다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100원에 대해서 16원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량률 제로 운동은 품질과는 전혀 무관한 정말로 멍청한 운동이다. 이래가지고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칼라 TV인데, 동경정관의 칼라 TV를 이제 통계를 낸 건데, 칼라 색상도를 기준으로, 칼라 색상도인데 목표값 M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M이면은, M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차가 있으니까 M 플러스 5하고 M 마이너스 5 안에만 들면은 칼라 색상도가 합격인 거죠.
자, 그래서 동경정관은 말이죠. 동경정관 만 대를 만들었으면은 M이 나온 게 여기서 보면 A등급이 동경정관 4,000대. A등급은 요 분에 있는 게 4,000대입니다. 그게 4,000대. B등급은 한 3,000대, 1,500대 해서 쭉쭉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북경정관은 애당초 이 분포가 이렇게 이제 넓적합니다. 넓적해요. 넓적한데, 왜 분량률이 2개밖에 안 되냐면, 이게 넓적한데, 이쪽에 나오는 분량을 수리를 해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수리를 해서.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분량률 제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경정관은 불량품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북경정관의 TV가 더 품질이 좋은 건가 하는 거죠. 불량률이 없으니까, 불량품이 없으니까, 불량률 제로 운동을 해서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객에게 TV가 팔리고 나면 가혹하고 열악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 시달린다 그랬죠. 팔리고 나면. 그러면 북경정관의 TV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있는 TV의 컬러 색상도는 고객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금방 이제 M+5면 이 바깥쪽으로 벗어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금방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객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많은 TV의 컬러 색상도가 금방 불량인데, 여기 강제로 집어넣었으니까 이 근간이 금방 나가버리는 거죠. 공차 한 개 부근에 있으니까 많은 제품이. 그러니까 이게 품질. 그러면 고객이 보면 지금 컬러 색상도 있다 그지? 평판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품질이 나쁜 거죠. 그럼 뭘 개선해야 되는가? 무결점 운동이 아니라 표준편차 극소화 운동을 해야 된다. 표준편차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동경정관은 정규분포를 했다고 치면은 표준편차 1.667이고, 북경정관은 균등분포를 하면 표준편차 2.887이에요. 표준편차가, 여기서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이렇게 가운데 M의 평균값이 몰려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평퍼짐한 거는 표준편차가 큰 거죠. 표준편차가 큰 거예요. 표준편차, 불량품의 개수가 아니라 표준편차. 그러면 이 표준편차를 극소화시키려면 즉각 TV를 재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품질관리, 불량률 수리를 해가지고 자꾸 공차 범위 내에 집어넣으면 그거는 품질이 좋은 TV를 그거는 개발할 수가 없는 거고 팔 수가 없는 거고, 즉각 북경정관은 분포를 표준편차 작게 하기 위해서 TV를 재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컬러 색상도가 가장 좋은 상태로부터 변동이 최소화되는 설계 변수들의 최저값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TV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본 강의의 주제예요. 그래서 6시그마 운동이 무결점 운동이 아닙니다. 6시그마 운동이야말로 표준편차를 극소화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시그마 운동이란 100만 개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을 3.4개 이하로 줄이자는 무결점 운동이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표준편차가 작으면 불량품 수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분포가 작아지니까. 그런데 국내 제조업체는 아직 4시그마 수준이다. 100만 개 중에 불량품이 이렇게 많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량품의 개수가 아니고 표준편차가 극소화되는 거다. 동경정관은 표준편차가 1.667이죠. 그걸 시그마라 그래요. 시그마가 1.667이에요. 이거를 공차폭 플러스 M 플러스 O, M 마이너스 O니까 10이죠. 플러스 O 마이너스 O니까 10을 표준편차로 나누면 6이 나오니까 6시그마 공장이 된 거예요. 동경정관이. 그런데 북경정관은 균등분포니까 표준편차 아까 2.887이라고 했죠. 시그마가 2.887. 그걸 10을 2.887로 나면 3.5. 3.5 시그마 공장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품질이 나쁜 거죠. 표준편차가 펑퍼짐한 거예요. 6시그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6시그마 운동이 무결점 운동입니까? 6시그마 운동이야말로 표준편차를 극소화하자는 운동이죠. 그러면 6시그마 공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견실 최적 설계. 설계를 다시 해야지 품질 관리를 열심히 해본들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표준 편차를 줄이려면 무결점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식스시그마 공장이 되려면 제품 설계 변수를 다시 튜닝을 해야 된다. 설계 변수를. 설계실에서 책임이 있는 거지, 설계실에 있는 그 사람이 책임이지, 현장에 품질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계실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설계를 제대로 해서 식스시그마 품질의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다국지 방법론을 써서. 그래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극과 극으로 변해도 가장 좋은 상태의 기능의 변동량을 최소로 하는, 즉 SMB를 최대화하는 설계변수의 값을 찾고, 이런 값을 찾으려면 고객 제품 사용 조건도 재현을 해가지고 직접 인가를 해서 그 기능의 변동량이 적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론은 교재 8장부터 10장까지 반드시 읽어서 일단 개념이라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기본 설계 후반부 첫 번째 강의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로 해서 기본 설계 후반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 다음번 이어지는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